예, 반갑습니다. 12월 9일 강의 영상입니다. 2020년 부천시민 작가교실 전문작가반 마지막 강의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기초반하고 심화반을 하면서 이제 도서관에 확보된 예산이 좀 여분이 있어서 작년에 몇 주 연장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연락이 오면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단톡방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고, 그때는 뭐 강의 내용을 제가 뭐 따로 준비를 하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할 테니까, 어쨌거나 공식적으로는 오늘 강의가 우리 부천시민 작가교실 전문작가반의 마지막 강의가 됩니다. 작품도 오늘 2편 마지막 작품이죠. 마지막 작품이라고 제가 워낙 강조를 해서 그런지 자가격리하고 뒤에 나오는 뿌리 내리기 두 작품 발제를 제 시간에 더 일찍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발제문은 제가 먼저 미리 보고 다 읽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뭐 발제문 내용이 크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없어서 아주 편안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단톡방에도 얘기를 하고 카페 게시판에도 공지를 했는데, 우리 지금 작품집에는 합장으로 되어 있는 작품, 그게 제목이 뿌리 내리기로 바뀌고 내용도 조금 손질을 했거든요. 문장도 좀 바꾸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합장으로 알려진 게시판에 올려진 그 작품보다 뿌리 내리기라고 하는 작품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도 그거 모르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좀 세밀하게 신경 나서 더군다나 카페에 잘 들어가질 않으시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있었지 않았냐라는 생각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인영님 자가격리 발제문 올려주셨는데 아주 일찍 올려주셨어요. 미리 알고 준비를 하셨겠죠, 그죠? 예. 뭐 그거 아니더라도 이인영님은 감상문 제때제때 잘 올려주시는 분이니까. 자가격리라는 것 제목하고 또 제가 이 작품 받아가지고 읽으면서, 야, 지금 이 작품을 우리가 저기 4월에 본래 계획이었지만 6월 말에 개강을 했잖아요. 6월 말에 개강을 하면서 저 제출하신 작품 수정작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작품을 한 편 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쓰신 모양이야. 그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 자가격리라는 이 작품은 올해 쓴 작품이죠. 예전에 뭐 이렇게 써둔 게 아니라 내용도 그렇고 안에 담겨 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사건 이런 게 대구에 저 확진자 막 나왔을 적에 신천지 때문에 그런 상황과 함께 아주 잘 현실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는, 반영하는 그런 작품이 돼가지고, 이게 저 올해 이 작품 쓰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반갑죠. 예?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문제는 자가격리 그러면 지금 2020년에 자가격리라는 단어는 바로 코로나하고 연상이 되고, 그 다음에 자가격리 뭐 보름이라고 그러죠. 이 15일 동안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뭐 이제 확진자 중에서 증상이 좀 심하면은 뭐 병원으로 가서 중환자 같은 경우는 뭐 음압병실 그런데 입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자가격리라는 이 작품 속에서의 자가격리는 코로나 때문에 필요한 자가격리도 있지만 스스로 격리를 한 거예요. 뭐해서 남자가 주부 역할을 하느라고, 남자로서 가정주부 역할을 하느라고 집에서 일을 한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이렇게 중첩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자가격리라는 제목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 확진자의 자가격리, 그
그다음에 가정주부로서, 남자지만 가정주부로서 집에서 일을 보는 자가격리. 여기 지금 1년간 휴직을 하게 되는데 재택근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택근무에 따른 자가격리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가격리는 첫 번째는 코로나, 두 번째는 가정주부. 근데 다만 남자라는 거죠. 네. 그런 의미로 살필 수 있는데, 두 가지의 의미를 다 담고 있지만 사실 어떤 면으로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작품 전체적으로 보면 뭐 소설로 읽힐 수 있죠. 소설로 읽힐 수 있는데 흔히 뭐 우리가 2%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건 2%가 아니라 한 20%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렇게 좋은 소재하고, 그리고 사건 전개 이런 게 아마 주변에서 이렇게 보았던 그런 얘기가 아니면 본인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뭔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그 독자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희박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비교한 대로 이제 그 아내가 태어나지 얼마 안 되는 아기 띄워놓고 저기 어디요? 더군다나 우울증까지, 산후 우울증까지 걸려있는 여자가 아기 젖먹이다가 젖병 집어던지고 이렇게 그런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는 여자가 갑자기 또 그 젖먹이 아기를 띄워놓고 대구 저 코로나 확진된 데고 그 상황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물론 거기서 다시 이제 병으로 얼마나 병에 이제 걸려가지고 확진자가 돼가지고 아내도 입원하고, 그러면서도 그런 몸으로 가서 활동을 하면서 언론에는 뭐 어떤 대구 코로나 사태 어떤 영웅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이런 과정이 우울증 걸린 여자, 산후 우울증, 젖먹이를 떼어놓고 산후 우울증 걸린 여자가 대구에 가서 의료봉사를 한다? 뭔가 안 맞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누구죠? 저 하대리죠? 하대리. 앞에 보니까 뭐 허대리만 많아. 하대리가 하대리가 아니라 허대리네. 앞에 나온 그 저기 백발쪽에 나오는 그 하대리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기 1인칭 주인공이 허대리니까 허대리가 있고 또 하대리가 또 따로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허대리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 전개하는 그 과정이 뭔가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첫 장면부터 여기가 어디지? 왜 여기 내려와 있지? 아픈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밑에 집 얘기하면서 뭐 아래층 칼국수 집은 뭐 어쩌고 임대료를 50% 인하해 주었다는데 누가 인하해 주었어요? 건물주가. 그럼 건물주가 누군데? 호텔이가 건물주인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는가? 뭐 전에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서술한 걸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그 요소에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흔히 말해서 개연성이잖아요. 그 개연성이 좀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 부족하다가 아니라 20%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사실 이거 자가격리 이거 공부하느라고 여러 번 읽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이인영님이 저 주거리를 잘 요약해 주시면서 뭐 배경, 인물, 구성, 감상 이렇게 나눠가지고 발제 아주 잘 해주셨죠. 발제본도 좀 이인영님이 올린 발제본도 읽어보세요. 중요한 게 이제 감상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어쩐지 외로워 보이는 듯한 주인공의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알고 보니 그는 확신에 찬 희망 가득한 선택을 한 것이다. 어떻게 주부로, 가정주부로, 남자지만 아내가 직업인이고 의사하고 전문인이잖아요. 전문인이니까 그 전문 그 방면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대구에도
나서는 저 감염학 공부한다고 외국으로 또 가고, 그걸 가라고 우선 아기 키우면서, 민재인가요? 민재 아기 키우면서 또 가정주부로서 요리책도 보고, 이제 뭐 김장도 다 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가정주부로서 이제 익숙해진 거죠. 그런 모습에서 그 가정주부의 역할로 만족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확신에 찬 희망 가득한 선택을 한 것이다고 이인영님은 생각을 하신 거야. 그 다음에 코로나라는 우울하고 무거운 배경 속에서도 이야기가 진행되며 분위기가 반전되어 가는 과정이 재밌었습니다. 주인공은 육아휴직을 선택했지 자가격리를 선택한 건 아닌데 전염병 덕분에 더욱 자가격리처럼 되어버렸네요. 그렇죠. 육아휴직하고서는 전업주부가 돼가지고, 남자지만 전업주부가 돼가지고 집에 있는 건데, 그것을 자가격리가 격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라고 할 수도 있고, 두 개 다 내포하고 있어요. 근데 둘 중에 어느 것일까? 그건 모르겠어요. 두 개를 다 표현하려고 했다면 실패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게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더 강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코로나에 따른 자가격리인가, 그 다음에 육아휴직, 전업주부에 의한 자가격리인가, 이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나머지 하나를 약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거의 뭐 비슷하게 나타나니까 무슨 자가격리야? 이렇게 독자들은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인영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맞닥뜨린 현재를 훌륭하게 배경으로 담아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기분 좋았어요. 아, 우리 저 부천시민 작가교실 전문작가반에 온 수강생들이 평소에도 우리가 같이 하는 이 강좌에 참여를 하는 그 상황에서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글을 썼구나, 작품을 또 만들었구나.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봐요. 이렇게 늘 끊이지 않고 꾸준히 글을 써낸다는 거. 그래서 그 면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럼 이런 사람이라면은 조금 더 꾸준히 쓰면은 충분히 좋은 작품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일단 자가격리, 코로나 이 상황을 작품 속에 반영했다는 것,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일인데 그걸 그대로 작품에 담았다는 것, 그런 면에서 저는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 잘하셨어요. 다만 소설이 되냐 안 되냐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이렇게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재의 어떤 사건들, 이런 거를 곧바로 작품에 담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좋은 거죠. 다음 김상범님이야 늘 일찍 올려주신 분인데 갑자기 건전가요가 생각이 났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김상범님이 말씀하시는 예전에 듣던 건전가요가 생각났다. 그렇죠. 이 작품을 통해서 작가는 뭔가 교훈적인 것을 독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려는 것이 아닌가, 이야기해 주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건전가요가 떠오르는 거죠. 글의 흐름이나 문맥은 물로 흐르는 듯해서 거부감 없이 좋았지만 하대리와 현아 인생의 흐름이 바뀌는 부분들에 대한 당위성이 느껴지지 않았다. 여기서 당위성이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개연성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독자들이 있고 고개를 끄덕여야 되는데, 어떤 사건이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 맞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언젠가는 어디선가 일어났을 거야. 아니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야.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죠. 당위성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도 키우지 못해 힘들어하는 현아가 뜬금없이 코로나의 영웅이 되고, 하대리는 우연히 읽은 한 권의 책 때문에 아이를 키우며 육아의 기쁨을 느낀다는 것,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가 빠져 있냐면은 그 현아죠. 현아가 의사로서 비록 애를 낳았고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러나 대구에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 현아 나름대로 어떤 특수한 상황, 아니면 특수한 어떤 결단,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독자가 납득할 수 있게끔 서술해 줬어야죠. 아니면 어떤 보여주기 형식으로 사건이 나오든가. 그 다음에 하대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연히 읽은 책 한 권 때문에 그냥 전업주부가 됐다. 좀 이상하죠.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독자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야 돼요. 그 책이 어떤 책이었고, 그 책을 어떻게 읽게 됐고, 어떤 책이었는데 읽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그런 반응을 자기 자신이 보일 적에 주변에서 남편, 아내라든가 아니면 뭐 장모라든가 어떤 반응을 보였고, 그런 것을 다 극복하고 자기는 스스로 전업주부가 되기로 마음먹고 이렇게 실행에 옮겼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아도 그렇고 이 하대리도 그렇고 두 사람의 행동에 따른 행동이 있기까지 어떤 그 과정 속에 필연적인 것 이게 없어요. 그냥 우연히 주부 우울증에 걸려서 남편하고 배워가면서 친정에 가 있다. 어떻게 갑자기 저 코로나가 상황이 터졌을 적에 그냥 거기에 가게 됐다. 주부 우울증 걸린 여자가 간단적인 젖먹이 띄워놓고 언론에서 그런 거 보도 안 하잖아요. 지금 언론에 뭐 영웅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데 언론에서 그런 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설득력 있게 김상범님은 당위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건전가요라는 말이 뭐냐면은 뭔가 독자들에게 뭔가 이렇게 교훈적인 거, 모범적인 내용 이런 거를 전해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느냐라고 읽힌 거예요. 김상훈님은.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해소가 되려면은 일단 사건의 당위성, 개연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순자님은 긴장은 했으나 참으로 잘 쓴 글이라고 그래요. 이순자님 고생했어요. 이렇게 또 전화기에 자판으로 이렇게 딱 올려놓으시고. 근데 우리 이순자님은 감상 쓰는 걸 읽어보면은 이순자님이 그 특색이 뭐냐면은 작품 자체의 어떤 비평보다는 그 작품에 동화되어 가지고 그 작품 속 주인공들을 평가를 해요. 이 친구는 멋지다 뭐. 그러니까 아내가 산후 우울증으로 젖병을 던져도 인내하면서 참고 이해해주는 주인공이 돋보인대. 그러면은 아내가 산후 우울증으로 젖병을 던져도 인내심을 갖고 참고 이해해주는 주인공이 그렇게 잘 묘사가 돼 있느냐? 맞아, 이럴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은 안 하시고 그냥 주인공이 돋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소설 속 인물에 그냥 동화가 돼가지고 그 인물에 대한 소설 속 인물을 현실적으로 평가를 해버려요. 이순자님은. 그러니까 이순자님이 전에도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우리 이순자님은 감성이 굉장히 풍부한 거예요. 가슴속에 들은 것도 많고 풀어내야 될 게 많은데 그래서 쉽게 이렇게 어떤 작품을 읽고 그 작품 속의 인물에 동화가 돼가지고 그 인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보면 이순자님 감상을 읽어보세요. 대부분이 그런 감상입니다. 근데 작품을 읽으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토론할 적에는 그런 감상보다는 오히려 인물이 어떤 표현이 된 인물을 이제 흔히 캐릭터라고 그러죠. 캐릭터가 잘 형상화되어 있느냐, 이게 과연 개연성이 있는 사건이냐, 그렇게 따져야 되는데 우리 이순자님은 단순해요.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서미숙님은 굉장히 꼼꼼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제가 읽어내지 못한 것까지 이제 서미숙님이 읽어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미숙님이 뭐 어떻게 생긴 분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전혀 몰라. 근데 그 글만 보고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저는 서미숙님 거 읽으면서 이렇게도 보는구나. 저도 배웁니다. 공자님이 그러셨잖아요. 3인행이면 필요하사원이라고. 길에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한 사람 내 스승이 있다고. 왜? 누구한테든 배우는 거예요. 이 나이를 떠나서 흔히 말해서
우리 나이나 직업, 계급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내가 갖지 못한 거를 가진 거를 딱 보면은 저거 좋죠. 내가 가지지 못한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떤 경우는 질투를 하게 돼요. 근데 질투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나는 특히 이 문학 관련지어서 어떤 개인의 능력 이런 거 관련지어서 전혀 의외의 곳에서 의외의 사람한테서 이야기를 들고선 굉장히 감탄할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저런 거 생각 못했지? 뭐 이러면서 나보다 일찍 생각한 사람을 질투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배우는 거죠. 공자님 말씀 맞아요. 세 사람 길을 가면 그 중에 하나 내 스승이 있어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올려준 발제문, 감상문 읽으면서 또 공부를 해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걸 거기서 발견을 하니까. 자, 저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서미수님이 이번엔 저하고 많이 비슷해요. 처음 글을 접하는데 첫 장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왜? 주인공이 코로나에 걸려 자가격리를 했다는 소리인지 이곳은 어디인지 주부 우울증 초기? 이 사람 여자야 남자야? 많은 혼돈으로 버무려진 시작이었어요. 시작이 그랬어요. 근데 다 읽고 나서 주부의 길을 택한 주인공이 회사를 정리하고 주부의 역할을 하다 보니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살아가는 듯한 느낌으로 민재를 키우는 주인공의 상황, 그게 자가격리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어딘지 건물주라서 임대료를 인하했다는 건지 이 글에서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서미수는 읽어나가면서 저도 그랬어요. 이 얘기가 여기 왜 나오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서두에서부터 많은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문장들이다. 정확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지적했어요. 111쪽에 보면은 중국 출장, 서울 이야기 이게 혼재가 돼 있어요. 누가 어디에 있는 상황인지 헷갈려요. 그 다음에 남편의 입장에서 모든 상황이 미화된.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서술이니까 1인칭 주인공 입장에서 모든 것이 다 미화가 되어 있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한 변화, 아내의 코로나 감염, 1년도 안 된 아이를 놔두고 대구로 떠난 아내, 공부와 연구를 위해 외국으로 떠난 아내, 자신의 입원 상태 등등 큰 사건들이 빵빵 터지는 건데 내용은 너무 부드러워요. 모든 것을 다 수용해, 이 남자는. 그래서 착한 남편, 착한 남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 남자가 못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미수님 여자분일 거 아니야. 근데 여자분인데도 그걸 이해 못하, 납득이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미화한 듯한 이 글에서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서미수님하고 딱 제 의견이 일치됐어요. 남편과 아내의 심리 표현이 드러난 에피소드로 나와주면 어떨까. 네. 전에 그 소설의 서술, 그 다음에 묘사 이거 얘기하면서 그 말하기하고 보여주기 얘기했죠. 그래서 말하기는 주로 이제 설명, 서술에서 작가가, 즉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인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주기, 이 보여주기는 독자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독자가 판단하게끔 그들의 행동과 그 어떤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나서 독자가 판단해서 이게 이랬구나,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구나, 이 사건이 이렇게 전개되겠구나, 이렇게 독자가 추리하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거의 다 서술이죠. 서술이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보여주기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 간간히 나오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지금의 이 사건 전개 내용만 가지고 보면은 보여주기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이 소설 속에 지금 표현되어 있는 사건을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은 이 중에서 어느 부분을 보여주기로 표현을 할까 딱 잡히는 게 없어요. 이 글 쓰신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어느 부분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게 좋을까.
제목이 남편이 살림을 맡으면서 외부와 단절된 느낌을 코로나와 연관지어 만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가격리라고 하는 것은 전업주부가 된 남자가 전업주부의 상황을 자가격리 상태로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에 빗대어서 자가격리라고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이 글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자가격리와는 거리가 있다. 그렇죠. 만약 그렇다면은 전업주부로서의 삶의 모습, 거기서 찾는 어떤 삶의 보람, 그거 별로 없잖아.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가격리라는 말이 코로나하고 전업주부하고 이 사이에서 그냥 붕 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까 20% 부족하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들 요즘의 이야기,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현실적인 사건들을 이제 소재로 쓰다 보니까 재밌게 읽을 수는 있었죠. 다음 이유진님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닌가? 소설로의 매력은 느껴지지 않았다. 이렇게 했어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한 남자의 생활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같이 느꼈다. 이 글 읽은 사람 삐지지 마세요. 네. 이렇게 느껴져요. 맞는 말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에 다른 이야기가 끼어들어 읽는데 집중이 되지 않았다. 주인공과 장모와의 내용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아내와 결혼 과정이 등장하다. 이게 이렇게 뒤죽박죽이죠. 흔히 혼재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하죠.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다 보니 몰입이 되지 않았다. 이런 전개는 이후에도 등장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말끔하게 정리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앞에 저 설명, 서미숙님 설명하고도 거의 비슷한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서미숙님하고 이유진님하고 표현만 다르지 결국엔 같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령님은 이제 인물을 통해서 줄거리를 쭉 파악해 주셨는데 이거 다 독특한 방법이죠. 자가격리에 나오는 코로나에 관련된 상황들은 아직 현재도 진행형이다. 그 스님의 주관적인 생각이 곳곳에서 보인다. 이거는 정확한 지적이에요. 동일 인물인지 서로 다른 인물인지 구분이 어려워요. 표현이 성과장으로 돼 있다가 어떤 데는 성사원이라고 그랬다가 어떤 데는 또 성대리라고 그래. 이 사람 과장이야 대리야? 아 과장으로 성씨가 있고 대리 중에도 성인 사람이 있나? 성대리라는 사람이 있고 과장 중에 성과장이라는 사람이 있나? 근데 또 각 중간에 또 성사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통일해줘야 됩니다. 여기 저 이령님이 지적한 이 문장 읽으면서 걸리는 부분 요거 좀 여기 또 저 이령님도 그 얘기했어. 내용으로 보면 추국인데 입국하면서 본 상황부터 소설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혼재되어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대훈이 현실적으로 여자가 하기도 힘든 육아를 남자가 하면서 기쁨을 느낀다는 내용이 이해하기 힘들다. 이대훈이 가부장적인 그런 사고를 그런 사고로 이렇게 접하신 것 같아요. 꼭 그건 아니더라도 모성애가 강한 여자가 아이를 두고 유학을 떠난다는 것, 대구에 봉사활동 간다는 것도 억지스럽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독자들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왜? 네. 아까 저 발자하신 분이 지적을 해놨죠. 뭔가 중간에 뭔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산후 우울증과 그다음에 젖먹이 아이를 산후 우울증 걸린 여자, 젖먹이 아이가 있는 여자가 그거를 물리치고 그것을 극복하고 대구에 봉사를 간다. 의료 봉사를 가는 거. 그다음에 그 젖먹이를 떼어놓고 남편 떼어놓고 여자가 유학을 간다는 거.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 사회, 한국의 부부관계, 가정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있을 수 있다고 독자가 느끼게끔 뭔가 얘기를 해줘야
사건이 있었어야죠. 그죠? 아무리 소설이지만 독자가 고개를 끄덕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대호님이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다 장치로, 문학적 장치로 다 표현이 되었다면은 이대호님이 이렇게 느끼진 않겠죠. 억지라고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윤명욱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시적절하게 코로나 시국 배경으로 한 연기의 시도가 참 좋다. 그래서 저하고 비슷하게 느끼신 거예요. 아, 이 사람 이거 이번에 쓴 거구나 이렇게. 크게 무리한 설정은 아니지만 매끄럽게 연결고리가 이어지지 않은 탓인지 어색한 구석이 있다. 똑같은 지적하고 있어요. 갓난아기를 낳은 산모가 아이는 친정 부모에게 맡기고 대구로 달려간다.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유학을 떠난다. 설득력이 떨어진다. 윤명욱님이 여자분인데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보낼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이나 심리적 변화가 있어야 자연스럽게 이해된다는 거죠. 남편이 느끼는 아내에 대한 심리적 갈등, 아내가 산후 우울증을 겪으며 느끼는 심리 표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너무 제멋대로인 아내를 천사표인 남편이 무조건 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까 남편을 너무 미워했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윤명욱님이 지적한 거나 여기 앞에 다른 분들이 지적한 거나 결국에는 맥락은 같아요. 다만 그 지적하면서 표현한 그 어휘가 조금 다를 뿐이지 결국에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면서 아내의 입장이 그려졌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근데 요 시점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지금 결국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 남편 입장에서 생각하는 면만 부각되고 전체적으로 설명적 문장이 이어지다 보니 지루한 감이 들었다고 윤명욱님은 지적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지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매 시점마다 1인칭 관찰자, 1인칭 주인공, 그 다음에 3인칭 관찰자, 작가 관찰자죠. 그 다음에 전지적 작가. 이 네 가지 시점이 다 장점이 있는 반면에 허점도 있어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뭐냐면은 1인칭 주인공 시점하고 1인칭 관찰자 시점인 경우에 다 뭐냐면 자기 얘기만 하게 돼요. 쓸데없는 얘기까지 다 하게 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면서 아내의 입장이 그려졌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작품 속에서 말하고 있는 1인칭 주인공인 화자가 나타나서 등장해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그 중간에 이거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꿔가지고 아내의 입장까지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 전체가 얼개가 어그러져요. 여기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다 나아요. 1인칭 주인공 시점. 단 지금 저 윤명욱님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아내의 입장, 아내의 속마음, 아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가, 대구를 가게 되고 유학을 가게 됐는가라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1인칭 주인공 관찰자라도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설득력 있게 독자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만들어줬어야 돼요. 그게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 빠져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윤명욱님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쓰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잘못하다가는 이야기가 전체가 어긋나져 버려요. 그래서 그 매 관찰 시점마다 우리 독자들에게 주는 장점이 있지만 창작자로서 작가로서 그 매 네 개의 시점을 활용을 할 적에 허점에 빠지기도 해요. 그 허점에 빠지는 게 뭐냐면은 1인칭 관찰자나 주인공의 경우에 너무 많은 설명, 쓸데없는 이야기 주저리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예요? 네, 전에 얘기했죠. 김동인의 폭력, 감자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들 중에서 작가가 그리고자 하는 주제, 그 주제의식과 관련이 없는 것들은 다 과감하게 빼버려야 돼요. 거기에 연결될 수 있는 것만 얘기를 해줘야죠. 그런데 글을 쓰다 보면 이것도 여기다 넣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여기다 넣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1인칭 관찰자 작가, 1인칭 주인공이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사실 1인칭 관찰자나 1인칭 주인공이라고 하지만 결국에 쓰는 사람은 작가잖아요. 본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주 수월하게 된 게 나라고 해가지고 1인칭 주인공이나 1인칭 관찰자로서 서술을 하다 보면은 이것도 얘기하고 싶고 저것도 얘기하고 싶고 막 굉장히 그런 유혹이 심해요. 그래서
그런 데 빠질 우려가 있어요. 그걸 우려해가지고 윤명훈님이 지금 이렇게 전지적 작가 지정으로 쓰면서 아내의 입장도 이렇게 고려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데 까딱 잘못하면 엉망이 되버립니다. 마지막 작품이라서 그런지 좀 과제를 제출하신 분들은 꼼꼼하게 잘 읽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사실 정리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표현, 감상을 쓰면서 표현한 언어, 단어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엔 같은 맥락이에요. 뭐예요? 코로나, 전업주부 사이에 붕 떠있는 자가격리라는 제목, 그죠? 그리고 코로나건 전업주부건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벌이는 아내의, 현아의 행동, 그리고 전업주부가 되는 과정 속에 있는 이 하대리의 행동들, 그동안 이어진 사건들이 납득이 안 간다. 분위기에서 아까 그런 얘기 했었죠. 억지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왜 억지스러웠을까? 사실은 이게요, 아마 사실을 기초로 한 소설일 수도 있어요. 그럼 사실이라고 치자. 그럼 독자들은 왜 사실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을까? 사실인 것처럼 말을 했어야죠. 전에 어떤 수강생이 작년에 있는데 이게 좀 집이 좀 좁아 보인다. 뭐 이게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진짜예요. 거의 진짜 2,000평이에요 이런 거예요. 아닌데. 그럼 2,000평이면 2,000평답게 묘사가 돼 있어야죠. 근데 묘사된 거 보면 뭐좀 밭대기 쬐끄만 거 하나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독자들이 느끼게 묘사해 놓고 진짜예요. 거의 진짜 2,000평이에요. 그 진짜 있는 그것을 소재로 했다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설 속에 등장하는 어떤 에피소드들이 팩트 여부를 떠나서 그 팩트는 독자들이 관심이 없어요. 소설 속에 묘사되어 있는 것이 독자들에게 가슴에, 눈에, 머릿속에 이게 다가오는가, 사실처럼 보이는가, 그게 문제죠. 그게 근데 좀 더 주안점을 둬서. 근데 저는 굉장히 좋은 게 자가격리 있으신 분은 뭐 이분의 과거 이력이 어떤지 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내신 작품 2편만 보면은 충분히 소설 쓸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20% 부족하다고 그랬죠. 극복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조금 있다가 뿌리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